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개막까지 딱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서 성소수자인 인권 문제까지 불거졌죠. 그래서 카타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센데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어두운 그늘들, 이걸 짚어보고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카타르 월드컵이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를 한 분을 아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박찬우 MBC 축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는데요.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죠. 제프 블래터 전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스위스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카타르를 개최지로 정한 건 실수였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규모 면에서 월드컵을 열기에는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에 카타르 정부가 수도 도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을 강제로 내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살던 아파트는 월드컵 관광객 숙박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기간에 해외 관광객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카타르에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죠. 전체 인구 중에서 8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월드컵 경기장 공사 과정에서 6천 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관련 뉴스 들어보셨는데요. 참 오늘 풀어야 될 이야기 좀 많은데 그 전에 우리 박찬우 위원께 좀 먼저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월드컵 개최지로 카타르가 결정이 되는 순간 축구계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일단은 한국 내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번 월드컵에 한국도 유치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 네. 그 개최권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아마 안 될 확률은 좀 높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하는 상황이었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번 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되게 예외적으로 이 피파가 그 전에 두 개 대회를 묶어서 이제 개최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대회씩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랑 그때 카타르랑 같이 개최지를 선정을 했었어요. 이게 유럽에서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할 차례다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아니면 북미였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했고 일본도 이제 했었어요. 근데 다 우리는 이제 좀 빨리, 우리랑 일본 좀 빨리 떨어졌고 미국하고 카타르가 되게 경쟁하는 구도였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카타르가 됐는데, 여름에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여기 사막이다 보니까 너무 더운 날씨인데 과연 여름에 어떻게 그러니까 개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내세웠던 게 이제 우리는 경기장에 다 에어컨 설치할 거고 그럼 다 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내세웠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월드컵을 한번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AFC 쪽에서도 되게 많이 밀어줬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최지가 확정은 됐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 별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좀 반기는 분위기. 북미보다 중동 쪽이 유럽에선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 치르기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특별 주도권은 유럽이 쥐고 있으니까. 예. 근데 한국 입장에서 마냥 나쁜 것도 아닌 게 우리는 어쨌건 간에 계속해서 중동 원정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래 뭐 그렇게 낯설지도 않은 곳이니 뭐 우리도 한번 뭐 월드컵에 가면 또 경기하는 데는 뭐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에어컨이 어마어마하게 설치됐는데 전 그거 네. 보면서 상상되는 게 야. 이 에어컨을 돌려면 도대체 모터가 얼마나 커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들여야 오, 되니까 네. 이거는 환경 문제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좌석 밑에도 뭐 다 에어컨이 설치돼 네, 있는. 다 그래서 설치돼. 실제로 거기 밑에 운동장에 내려가면 18도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네. 추울 정도다 네. 이런 보도를 보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를 무서워서 에어컨도 함부로 못 트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야. 워낙에 이제 오일머니와 가스머니로 지금 보니까 GDP가 카타르가 세계 5위라던데요. 엄청나죠. 그게 다 이제 오일머니, 가스머니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10년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18년에 러시아, 22년에 네. 카타르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선정이 됐는데 네. 그 두 개체지가 전부 다 약간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훨씬 더 축구계의 반응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 건 이제 개최지 선정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특히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유럽 쪽에 주로 이제 로비나 뇌물 쪽을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카타르 쪽에서. 근데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러시아 그 정황들이 다 드러났을 때 러시아는 이제 당장 개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렇죠. 어쩔 수 제대로 없지. 조사 안 하고 그냥 갔고요. 음. 카타르는 이제 시간이 꽤 남아 있으니까 그때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키를 쥐고 있던 게 당시에 이제 피파 회장이었던 블래터 회장이 이제 또 연임 이슈가 걸려 있었어요. 5선이 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었는데 5선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되고 나서 며칠 만에 바로 사임을 하게 돼요. 아. 미국 쪽에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다 뇌물 들어간 정황들을 다 밝혀내니까 블래터 회장이 거기 책임지고 내가 사임하겠다 그래가지고 FBI가 막 들어가고 예. 그랬었다는 얘기 그래서 들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플라티니 유럽 축구 연맹 회장도 이제 물러나게 되고 여러 가지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좀 파문이 좀 많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방한했던 빈살만 왕세자. 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자산은 2,000조 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야시장 프로젝트가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건설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아니 왜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스포츠 경기 유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이 정도로 잘 산다. 아, 그럼 우리 뭔가 좀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이른바 국위 선양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자꾸 친환경 뭐 대체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석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자원들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그쪽의 고민이 그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 쪽이 그런 식으로 계획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이잖아요. 상당히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뭐 금융계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좀 끌어온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좀 그 옆에 나라들이니까 다들 좀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뭐 원전도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참 사실 그 항상 그 대형 어떤 그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그늘은 또 그만큼 짙게 마련인데 조금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경기장 건설에 투입됐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사망자가 6,700명을 지금 헤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 월드컵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문제가 좀 그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계기라고 할까 또 시점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가디언은 원래 이제 이런 탐사 보도나 이런 쪽의 문제에 좀 강점이 있는 그 신문이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여기서 온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자 수가 모두 6,700명이다. 라는 이제 엄청난 숫자인데 사실. 보도를 했어요. 가디언은 이걸 어떻게 집계를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대사관들은 이제 사망자 수를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해 들으니 이 숫자가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꼭 이제 여기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그 남아시아 국가들인데 말고도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케냐 같은 나라에서 이주한 이주 노동자들도 꽤 있는데 거기는 집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카타르 이제 입장에서는 카타르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수치에 대해서 이 수치 자체는 그냥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그냥 죽은 사람 이주 노동자 중에 죽은 사람의 숫자다. 총. 지금 월드컵하고 직접 관련 없다. 관계가 없다. 우리가 월드컵 건설 경기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37명이고 그 중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차이가 너무 큰데. 그죠? 너무 크죠. 저도 그래서 예. 이 가디언지의 보도와 카타르 정부의 그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 사이라 하더라도 많아지지 그럼.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노동자가 죽고 있고 이런 거에 되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이제 카타르의 카팔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예요 또? 이게 후원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카타르가 인구 구성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라서 인구 자체가 300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만 명만 국적자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GDP 엄청 많이 버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말 그대로 신분 사회네. 네, 그래서 미래 일하지 신분 않, 사회. 예, 정말 미래 신분 사회 같은 느낌인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네. 그 밑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있고 그 밑에 외국인 노동자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있어서 어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270만 명이 일을 해서 이제 유지를 하는 사회인 이야. 건데요. 그랬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카타르에서 일을 할 때 국적자의 후원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이 후원자가 이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사기 취업도 많이 당하고 가서는 이제 여권을 뺏긴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기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의 가디언 정도가 돼야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야, 영화의 실사화인데 이걸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죽는다도 너무 큰 문제지만 왜 사람이 죽었는가 하는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카팔라 제도는 원래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주로 이제 같은 이슬람권인 이 동남아시아에는 또 이슬람권 문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많죠.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들 넘겨오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뭐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인도 이런 나라들 주로 이제 인도를 거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어쨌든 여기에 가게 되면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도 70년대 중동으로 뭐 인력 수출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카팔라 제도의 문제점은 이제 소희정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제도,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제 보증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노예구만 노예. 그렇죠. 그래서 이직의 자유나 출국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이제 그 고용주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도 자체는 사실은 카타르도 폐지를 했어요. 사우디도 얼마 전에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 인권 단체에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 카타르 입장에서는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도 만들었고, 예, 우리 돈으로 한 3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예, 한 달에. 하루에 33만 원이면 괜찮지. 괜찮죠. 네. 그러면 저기 네. 그 한 달이면 한 7, 800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중동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이 최저임금제 자체를 설립을 한 거고 최저임금제뿐만이 아니라 숙식 제공 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숙식 제공을 못하면 대신에 주거 비용이랑 그다음에 식비까지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제공을 해야 되는 최저임금 것까지. 말고. 예, 말고도 그렇게 제정을 해서 상당히 뭐 카타르 정부 자체는 그걸 되게 자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카팔라 제도도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최저임금까지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 근데 뭐 그 나라 얘기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숫자가 죽은 거고 이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그 방이나 뭐 이런 숙소 자체가 환경이 절대 좋을 리는 없고 사진 보면 대충 굉장히 좁은 방에 한 7, 8명 정도는 이렇게 꾸겨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간 동안 코로나가 또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라도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카타르 정부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다 손 치더라도 피파가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피파의 입장은 사실 이 경기장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인판티노 현재 피파 회장 인판티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 경기장 건설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굉장히 값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이주 노동자 사망 이슈가 나온 다음이긴 한데 한참 뒤긴 한데 그냥 그 이 경기장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한 얘기라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피파 입장에서도 어쨌든 겨울로 옮기면서까지 이제 강행을 하기로 한 이상 이 대회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그 지금 칼리드 살만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가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성애는 정신적 손상이다. 이렇게 말해서 또 이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다양성이잖아요. 네. 이거 정반대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 때문에 카타르에서는 기소 없이 체포당하고 여전히 이제 전환 치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네. 이런 식의 동성애자 차별도 문화적 다양성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던데요. 아, 차별이 다양성이다. 네, 이런 거는 뭐 이야, 문화적 희한하네.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중동 국가들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자신들의 나라가 걸맞는다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그렇죠. 일종의 정상 국가라고 하는 걸 어필하려는 거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다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 이미 세계 시민권이 인정된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1990년에 국제보건기구에서도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을 맞추지 않는다. 심지어 홍보대사가 독일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문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영국의 베컴 같은 경우에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를 하는데 영국 내에 이제 동성애자 인권단체에서 베컴이 이때까지 계속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던 셀레브리티인데 이런 식으로 카타르를 지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홍보대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문화 정치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회가 가까워져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중동 국가들 특히나 이 샤리아법을 토대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를 다 겪고 있고 이게 이제 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계 무대에 이제 나와서 뭔가를 이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뭐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죠. 뭐 히잡도 있고 일부 다처제도 있고 뭐 끝이 없죠 사실. 근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이랑 카타르랑 경쟁을 하다가 카타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뭐 뇌물을 줬다든지 아니면 뭐 개최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 했다든지 이렇게 비난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아랍권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또 응수했었던 역사가 있어서 뭔가 자기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 누군가를 기꺼이 차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이제 유독 이 문제,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것과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계속 충돌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한편으로는 좀 잘 됐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좀 환기할 수 있는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닥토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박찬호 MBC 축구 해설위원을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 이 카타르 월드컵의 좀 어두운 그늘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마저 이 이야기까지 좀 하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FIFA의 역할인데 선수들이 인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준비한 유니폼이나 훈련복 착용도 정치적 문구 표현 금지라는 규정을 이유로 금지한다. 뭐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피파가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덴마크 대표팀이 훈련복으로 입겠다는 휴먼 라이츠 포 올이라는 그 문구가 적힌 거 금지를 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제 독일하고 아이슬란드하고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 선수들이 그 선발 선수들이 11명이서 휴먼 라이츠라고 각각 한 글자씩 새겨가지고 그거를 보였었어요.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선발하는 11명이 딱 글자 수가 맞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파가 이거는 징계하지 않겠다. 이건 자유로운 발언에 선한 힘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예선이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슈 안 되겠지 하고 이거는 본 대회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데 그 말이 안 되지 그거. 전 이런 태도 자체가 좀 오히려 피파라는 단체의 한계와 너무 정치적인 이슈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히려 의구심만 좀 증폭시키는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이제 이번 월드컵 지역 예선 치르는 도중에 결국 이제 참가가 금지가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여기도 결국 이때 플레이오프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죄다 우리 그러면 보이콧한다 러시아랑 경기할 거면 그러고 나서야 여기가 그래 그러면 러시아 우리 참가 안 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뭔가 제가 볼 때는 피파가 오히려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자꾸 취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하는 것이 아닌가. 세계 축구의 정점에 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돈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면 그거에 걸맞는 무게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피파하고 IOC가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기구이고 굉장히 정치적 표현에 단호한 단체들인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IOC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소련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었을 때 뭐 50년대 60년대에 표현을 하는 건 가만히 뒀다가 68년에 흑인 민권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때는 금지하고 올림픽 출전을 막아버린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이제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월드컵 한 번 하고 나면 피파에 5조 2천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권력단체인데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잖아요. 뭐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의 국제 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한도 끝도 없는데 저희는 또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면서 얘기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손희정 평론가께서 영화 한 편 꼽아오셨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김태균 감독 연출, 박희순 배우 주연의 2010년 한국 작품입니다. 맨발의 꿈 가지고 왔고요. 21세기 최초의 독립국이라고 불리는 동티모르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본격 축구 영화인데요. 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 좀 여쭤보고 싶고. 전 본격 축구 영화라서 소림 축구 꼽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카타르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종종 정치와 자본의 논리가 축구를 비롯해서 스포츠 자체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축구와 축구팬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아마 이 안 본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때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원광. 목숨을 걸고 2억 말리 인도네시아로 향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던 원광은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기 위해 이름마저 생소한 나라 동티모르로 떠납니다. 김 선수 동티모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티? 그게 뭐야?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힌 원광은 대사관 직원의 권유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때 거친 땅에서 맨발로 공을 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원광의 머릿속엔 또다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스치는데요. 이런 사업을 독점 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어? 야심차게 축구용품 사업을 시작하는 원광. 맨발의 아이들에게 1달러 할부라는 초유의 제안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축구용품을 팔아보려 하지만 실어봐. 오케이. 그 돈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급기야 집에서 키우는 닭을 건네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데 뭐야 이게? 야 이걸 이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던 걸까? 원광은 아이들에게 조금씩 축구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광을 사기꾼으로 오인한 청년 요셉이 동티모르를 떠날 것을 경고하고 원광은 아이들의 실력을 증명하겠다며 축구 시합을 제안하는데 Prove it. Prove? Show me proof. 그래서 하나 까먹 윈 하면 랑팡한 오케이. 내 기부업할게. 2004년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대표팀의 국제대회 우승을 이끈 한국인 감독의 감동 실화를 담아낸 오늘의 영화 맨발의 꿈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이게 뉴스가 국내에서도 뉴스가 꽤 됐었어요. 네네. 이 감독님. 네. 정말 그래서 이제 김신환 뭐 감독님. 예, 여러 곳에 뭐 인터뷰가 했던 게 이제 갑자기 스멀스멀 다시 기억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 이게 이제 떠올랐는데 아무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이 좀 꽂힌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손혜정 평론가께서 이제 강추를 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저는 꽂힌 장면 전에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축구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네네네. 나오는데 이 장면이 그럴듯한지 잘 연출됐는지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땠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여기 영화에서 그 드리블 해가지고 이제 계속 득점하는 그 소년들 중에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네.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찍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장면은 상당히 좀 그럴싸하게 잘 찍었다. 네. 실제로는 어린 선수들이 그 정도까지 스피드하고 그렇게 드리블을 잘 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걸 볼 때는 정말 그 우리가 CF나 아니면 되게 멋진 축구에서 성인 선수들 되게 멋진 플레이를 할 때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런 장면 과한데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긴 한데 볼 키핑하는 네. 장면이나 그러니까 수비수 제치는 장면을 보면 이건 뭐 상당한 경지다 그거는. 근데 그 영화에 나왔던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김신하 감독이 데리고 있었던 팀에 속하진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팀에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걸 아는 게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 MBC는 MBC 꿈나무 축구 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꿈나무 축구 대회를 매년 열었었거든요. 이 동티모르 김신하 감독 팀 동티모르 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경남 남해에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중계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신하 감독이 이끈 동티모르 팀과 이제 한국 팀과 경기를 하는 걸 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영화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아마 팀에 포함이 돼서 왔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청년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어쩜 저렇게 축구를 제가 축구 깔못인데도 축구를 모르니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말은 어떻게 소통해서 감독이 연출을 했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기사에서는 김신환 감독님 팀에 있는 선수들이 뛰었다라고 대부분은 그랬을 거예요. 나오기도 해서 그러니까 장면 보면 얼굴이 안 나오는 장면이 꽤 있잖아요. 보면 이제 개인기를 발휘하는데 얼굴을 안 나오는. 아무튼
네. 꽂힌 장면은? 꽂힌 장면은 저는 역시 마지막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팀이랑 이제 경기를 하고 우승하는. 예, 우승하는 그 장면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네이션 빌딩에 되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경기를 하러 나가서 우리 팀이 이겼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일본인 캐릭터가 한 명 나와서 맞아요. 예. 예, 일본에 가서 축구하는 중계권을 동티모르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 중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라디오 중계를 통해서 동티모르 내전 때문에 갈라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그래서 민족이 보통 우리 뭐 상상된 공동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상된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미디어와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위원님은 어떤 장면을 꽂히셨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거창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 초반에 조진웅 씨가 단역으로 나오는 거, 예, 사기꾼으로 나왔다. 나오는 거, 그 조진웅 씨가 그때부터 아마 막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할 무렵쯤일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뭐 뿌리 깊은 나무 나오고 막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사무효 이렇게 외치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 풋풋하다고 해야 되나?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살좀 찍고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티모르 이제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선수들이 막 훈련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그 엔사 유니폼을 입고 하는데 그거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 엔사 유니폼이고 그 아스널이라는 축구팀의 배색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그 유니폼이었는데 저거는 좀 비싸지 않을까? 약간 안 맞는다 뭔가. 너무 생각도 못했던 디테일이 그런 느낌을 좀 나와가지고요. 받았어요. 저는. 전문가시니까.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역시 그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그 축구팀에 있는 유런 중에 두 명의 앙수. 그렇죠? 어찌 본다면 비극의 현대사가 빚어냈던 어린 꼬마들이 결코 앙숙이 되면 안 되는데 앙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비극. 네. 그게 스며들어 있는 둘의 관계가 축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소되는가. 이 과정이 좀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영화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축구를 제일 잘하는 라모스와 또 축구를 제일 잘하는 모타비오 이 두 친구가 그러니까. 집안끼리 앙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서로 패스를 잘 하면서 해야지 축구가 잘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을 주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먹 다짐이 생기고 그럼 나중에는 내가 너 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험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민족 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일본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할 때 라모스가 땅바닥에 구르고 있을 때 모타비오가 가서 손을 탁 내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센터링을 올려줘서 슛하게 되는. 그렇죠. 근데 또 손 내미는 순간 제가 그렇게 너무나 근데 울면서. 전형적인 갈등 해소 과정이 아니었나. 아무튼 근데 이 영화로 돌아가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갈등을 지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그대로 녹아 있는 거 아닌가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을의 평화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실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실제 상황이 벌어졌었던 게 2000년대 초인데요. 이 2000년대 초가 한국의 축구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또 활발하게 진출하던 시기였다고 해요. 2002 월드컵 이제 그 뒤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도 축구와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건설에 굉장히 큰 힘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였고 세계 스포츠계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해외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가 동티모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동티모르의 입장에서도 이제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독립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독립 직전에 이제 동티모르 안에 축구협회 만들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독립하자마자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피파에 가입하고 이 과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토닥토담 시간에 이제 과거에 한 영화를 이제 감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넬슨 만델라가 집권한 후에 흑백 갈등이 전혀 치유가 되지 않고 뭐 끊임없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럭비 대표팀을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그 갈등을 치유하면서 하나로 이끌어가는가라고 이제 보여준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 작동 기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죠. 양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놓고만. 보니까 제가 이거 이제 방송 준비하고 이러면서 피파 언커버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남아공에서 이제 그 월드컵 개최하게 되잖아요. 그때 피파에 또 뇌물을 줘가지고 만델라 대통령 때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됐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만델라 네. 대통령과 피파와 뇌물이 연결이 안 되는데 돼 있는 것. 피파는 사실 뇌물로 굉장히 유명한.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인판티노 회장, 그 전에 이제 블래터 회장, 그 전에 이제 주앙 아벨란제 회장이 이제 피파를 이끌고 있었는데, 아벨란제 회장 때 피파가 굉장히 거대화됐거든요. 맞아요. 중계권 팔고 마케팅 회사 설립해가지고 전 세계의 돈들을 그때 뭐 90년대 이럴 때 축구가 막 세계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었는데 그 주앙 아벨란제 회장이 이제 그 한 1억 불 정도 뇌물을 받아가지고 1억 불이면 얼마? 지금 환율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야, 근데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또 피파가 이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실제로 아예 월드컵 참가를 금지시킨 적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월드컵을 열었을 때 그것도 치유한다는 명목상으로는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면서 그렇지 않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집단이다. 예. 근데 우리가 월드컵 개막 하루를 앞두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번 월드컵이 겨울에 치러지다 보니까 유달리 그것도 또 리그가 계속 유럽 리그 같은 경우는 계속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좀 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해설위원으로서 붐업이 좀 약간 안 된다는 느낌이 오세요? 요번 같은 경우는? 네. 저조차도 한 일주일 전까지 별로 그렇게 못 느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이제 그 바로 직전 또 12구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도 좀 컸죠. 한국 다른 내에서는. 나라도 근데 붐업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그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하니까 원래 이제 월드컵이라는 건 유럽 입장에서 보자면 어디까지나 유럽 입장에서 보자면 유럽 리그는 이제 추춘제로 하니까 그렇죠. 딱 끝나고 나서 5월에 이제 다 리그가 끝나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이제 쉬다가 딱 월드컵이 개막하는 요런 그림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지금은 일주일 전까지 막 급박하게 막 정말 경기 수 막 빡빡하게 채워서 후다닥 하다가 자, 대회 일주일 전이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이제 대회 딱 들어가니까 부상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려도 되게 많고 그렇죠. 선수들은 선수대로 되게 피로도가 좀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하는 거 맞아? 막 약간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뛰어도 괜찮으신 상태인 건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검은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네네네. 지금 계시던데. 그죠. 2002년 월드컵 때 김태형 선수 마스크 쓰고. 네. 네. 근데 아마 그 첫 경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그래요? 있고. 건강이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고. 알겠습니다. 하던 얘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스포츠와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뭐 구두선으로 이거는 뭐 별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이런 거 다 저런 거 다 떠나서 국가 대항전처럼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경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때는 없던 애국심도 그러니까 생겨나는 게 사실 국가 대항전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거는 별개다. 스포츠에 정치 논리가 스며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외압이라든가 뭐 누구를 배제하자, 뭐 누구를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겠지만 그 스포츠의 순수함이라는 걸 표방한다는 건 저는 그냥 경기 내에서만. 그렇지. 그러니까 공정한 룰이 그러니까 그렇죠. 적용되느냐.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그냥 경기 내에서만 선수들끼리 그 경기의 룰 안에서 그냥 싸우는 거. 그거가 순수하다는 거지. 이 둘러싼 조금만 조직이 확장돼서 뭐 협회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협회와 협회 간의 사이들 뭐 대륙 협회가 또 있고 그 위에 또 피파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종목을 떠나서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IOC나 FIFA 같은 경우는 장사 속에 너무 이제 그 자타공이 다 알고 있는. 뭐 사실 이렇게 상업 논리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또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야, 경기를 선수들이 하지 니네가 아니야. 네. 선수들이 해야지 니네가 아니야. 왜 돈은 니네가 버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예. 돈은 누가 챙긴다고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 에휴,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엄청난 큰 행사인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열심히 몰입하고 즐기는 것도 참 좋지만 네. 과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이런 점도 함께 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좀 토닥토닥을 좀 꾸며봤는데, 혹시 뭐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네, 저는 뭐 스포츠 정치랑 무관하기 어렵구나. 근데 더 크게는 시장 논리가 너무 크게 작동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팬들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소비자로서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팬의 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문화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이번에 또 거리용은 또 참 이제 그 제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준호 위원님은? 사실 뭐 축구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인 스포츠로 네.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빌미로 해서 네. 좀 지나치게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를 만든다. 예,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예. 그냥 그 자체로 즐겨라. 네. 그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속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네. 몇 승 몇 패.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걸 예측한다는 건 거의 신의 영역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저희 희망은 승점 4점을 얻는 겁니다. 4점. 예, 승점 4점을 얻으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문어 또 등장하나요? 승패 예측으로는? 아니 그건 아닐걸요. 뭐 뭔가가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 그 옛날에 문어 있었는데 잘 예. 맞췄는 그 수명을 다했겠죠. 그 문어는? 예, 그렇죠. 죽었겠죠. 파울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기가 막히게 예측했던. 문어가요? 그럼 모르세요 그거? 네. 되게 유명한 문어. 저 세계적인 단어를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수족관에 이렇게 깃발을 놓고서 네. 그 경기를 하게 되면 깃발을 놓고서 그 문어가 이제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어하고 펠레하고 얼마나 비교가 많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박찬호 MBC 축구 해설위원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아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희정 평론가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판이죠.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